이런 국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마도 내 집 마련 선호하는 게 또 신축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거의 남은 몇 안 되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재건축 재개발이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재발. 이 분야 또 워낙 전문으로 현업에 계시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를 기존 다른 어떤 분양이나 거래하는 방법보다 그래도 한 80% 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건 맞잖아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까 위험도 많이 따르는 거 아니냐 하는 질의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위험을 감내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제대로 성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가 안 돼서 불발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뭐 사업성이 좀 안 돼서 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종류의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지 한번 대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대질문 정말 핵심 키워드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요?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분명한 기회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좋은 걸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금액이 부담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도 돼. 네.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래라고 하는 게 정비 사업인데 문제는 이 대전제 자체가 요즘 흔들리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성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일단 먼저 선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사항 중 하나가 이제 정비 사업 투자에 있어서 사업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중요해졌다라는 말씀들을 해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 랠리 했었을 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재개발 추진할 겁니다. 우리 신속통합기획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뭐 동의서만 진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냥 빌라 가격이 5천 1억씩 올라가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건축 지역들 보다 보면 진짜 재건축이 뭐 됐다, 좋았을 일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안전진단 신청 추진 플랜카드 막 붙인다든가 네. 아니면 유리가 법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건 법정 단체예요. 정확하게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있는 거다 보니까 추진준비위원회란 표현은 정확히 못 쓰고 추진준비위원회 일명 추준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리 추준이 만들었습니다. 막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도 우와 우리도 재건축 되는구나 하면서 막 가격들이 5천 1억씩 막 뛰어 올라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가 났다 하더라도 가격 변화가 없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 때문에 없냐?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예전에 막 기대감만 막 많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합니다라는 말만 들려도 막 사람들이 우와 했었지만 어렵다는 얘기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경기도 어렵고 건설 경기 어려운 걸 떠나서 지금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분담금 때문에 싸우고 붙고 지지고 있는 곳들 하다못해 시행사들이 망하고 이제 아무래도 시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곳들 지방 현장들 중심으로 있는 곳들부터 해가지고 건설사들도 무너지고 있는 곳들도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막연하게 정비 사업 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결국 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 지금 3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게 되면 2~3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건설사가 나쁜 놈이냐라고만 말하기에는 건설사들 메이저 건설사들 탑10 안에 들어가는 곳들의 영업이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은행 이자보다도 못 보는 건설사들도 있어요. 지금 그러다 못해서 아예 무너지는 건설사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건설사들도 사실 벼랑 끝에 있고 결국은 돈 문제로 다 귀결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양자택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분담금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이 숫자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조합원들 1인당 분담 금액이 보통 한 뭐 3억 정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적게 내는 곳은 2억대도 있었고요. 보통 3억대, 4억이면 많이 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4자 뜨면 오, 우리 그래도 선방한 것 같아. 네. 이러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5억대가 많이들 뜨고 있고 그 이상 나오는 데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너무 많이 뜨는 데들은 진짜 사업성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뭐 하이엔드 브랜드로 간다든가 뭐 초고층으로 가는 곳들이 조금 높고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하지만 지금 기준점이 분담금 평균 5억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의문 자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하는 게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싸게 사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한테 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이다. 성동구에 막 대장 지역들 막 22억도 하고 일반적으로 뭐 20억, 요거 조금 싸게 나오는데 19억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동구에 있는 다른 재개발 지역인데 여기서 내가 지금 한 10억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담을 한 5억을 납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총 내가 신축을 받는 게 15억이죠. 네. 그 인근 가격이 막 20억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메리트가 있네 하면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재건축 단지들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지금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미 가격이 한 13억도 있고 15억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분담금 5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신축 아파트랑 내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분담금까지 납부했었을 때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안 하겠죠. 그러면 안 하겠죠. 네, 네.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사실 제가 뭐 사업성도 얘기하고 분담금 우리가 이제 잘 따져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총액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수나 용적률 대지지분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가장 핵심은 내가 분담금을 납부했었을 때 그 분담금을 감수했었을 때에도 인근 신축 아파트랑 가격 격차가 나는 곳들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잠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 찾아보면 잠원의 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 분담금만 벌써 10억이에요. 물론 거기는 초고층을 하고 가치 있게 지으려고 하니까 분담금 10억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죠. 왜? 10억을 더해도 지금 옆에 반포가 50억, 60억씩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가지만 근데 그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특정 지역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노원구다. 노원구에도 이제 재건축들 쭉 진행하고 있는데 노원구 상계주공, 중계주공 이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성도 좋진 않거든요. 대지율 12평도 안 되는 곳들도 많은데 여기서 분담금 5억이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도 이미 노원구의 아파트들 가격이 10억, 뭐 11억 이런 데들도 있는데 5억 더하면 15억이다. 그건 당장 노원구의 신축인 포레나 노원이 아직 15억 회복을 못했거든요. 네. 그럼 그냥 포레나 노원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돈 있으면 내가 동대문구를 가도 되는데 아니면 뭐 마포구나 성동구에 30평대 못해도 20평대에 뭐 준신축도 잘하면 찾아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분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가장 큰 대전제 중 하나. 그래서 이제는 다 가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허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빠르게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원보다는 규제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들 현 정권에서 88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약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표류로 가게 되고 또 극단적으로 인허가를 안 해주던 시절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사업성이 있어도 못 가거든요.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잠시주공 5단지를 보면 여긴 사업성 좋거든요. 잠시주공 5단지가 입지도 빠지지 않고 분당은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인허가 자체가 밀리면서 리스크가 커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요즘은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업성이 있는 것조차도 이제 속도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은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즉 우리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 준공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들이 쭉 있는데 가능하면 앞단계인 애들일수록 안전하다라는 인식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대질문에 대해서 그 결국 어떤 말씀인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거의 지금 무너진다시피 하고 기본적으로 뭐 분담금 납부 능력도 부재한 지역들이 많고 사업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 규제 완화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도 뭐 그밖에 다른 시장만큼이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막연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막연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좋지 하고 투자하면 안 되고 음. 예전보다도 더 리스크를 고려해서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자면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지역들 대표적으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벗어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했지만 3주구는 걸려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리냐 안 걸리냐라는 걸 먼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압구정이 빠질까요? 좀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즉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소구력이 명확한 곳들 그런 곳은 좀 괜찮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잠실, 뭐 개포, 대치 이런 아니면 강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각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 말고 그럼 재건축 규제가 심하니까 재개발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대체제가 없어요. 압구정이 재개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이 나는 그냥 압구정이 좋아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건데 문제는 다른 곳들이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마포구랑 성동구만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도 있지만 재개발도 있죠. 그러면 굳이 재건축일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겠다. 네. 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그래서 제가 재건축은 진퇴양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사업성이 없으면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갈 수 있고요. 네. 사업성이 있으면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갈 수 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때문에 사업성이 있으면 그만큼 더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이래도 저래도 막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굳이 재건축을 가기보다는 그 자체가 재건축을 소구력이 명확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 재개발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면 재개발로 가고 그 재개발 내에서도 어떤 곳 너무 초기 지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든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단기가 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괜찮을 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책에 보면요,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책 표지에 보면 이게 그래프가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래프예요. 네, 근데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잘 봤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무너지는데 뭐 사업성도 없고 뭐 분담금 납부 능력도 가격에 비례해서 봤을 때 이 정도의 분담금을 내기 적절하겠습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기회는 이 지역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책 앞에 표지에 정답부터 말해놓으시면 책을 안 열어볼 거 아닙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네.
이 표지에 보이는 이미지가 어딘지는 아마 생각은 되겠지만 네. 여기도 내 예산선이란 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강남 좋아요란 얘기를 해도 내가 강남 갈 만큼의 자금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저는 끝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각자의 예산선에서 나만의 상급지 어느 지역이 그나마 괜찮을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우자라는 좋습니다. 측면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나만의 상급지라는 관점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하면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대주제가 이 일기 신도시예요. 그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무너진다에 해당되는 영역일까요? 아니면 유일한 기회 이곳에 들어가는 영역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네. 네. 어려운 질문일까요? 이게 의견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군요. 예. 사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대하던 바들이 저도 많았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무도 몰랐었죠. 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한 게 언제였었냐? 2024년도 11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11월 말에 선도지구 발표하고 사람들이 기대에 막 차 있었을 때 일주일도 안 돼서 비상계엄 사태가 네. 터졌고 탄핵 국면으로 넘어갔고 2025년도 상반기에는 다 이런 걸로 정치적인 이슈들은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일기 신도시가 낙동강의 오리알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일기 신도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냐? 일기 신도시만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려 했었을 때 어디가 사업성이 있고 사업성이 없고 이거는 우리가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용적률도 보고 대지주문도 보고 이런 식으로 보겠지만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퉁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80년도 때 지어진 단지들 중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지만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대체적으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90년도 단지 중에 가장 대표격이 일기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가 그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오죽하면 법적 지원까지 있으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2000년대 지어진 단지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막 100%는 안 하지만 10중 8구는 사업성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막 지원해주면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정권이 바뀌고 물론 바뀐 정권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을 착실하게 잘해줄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법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LH 사장님이 직접 얘기했다가 거꾸로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거꾸로 분당을 제외하고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막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아니 LH 사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디가 된다라는 거냐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인식을 할 정도로 분당은 이미 대지지분도 괜찮은 곳들 중대형 위주로 있는 곳들이 있고 일단은 주변에 판교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도 분당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될 거라고 보지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내에서도 대지지분이 괜찮은 단지들이 이번에 선정된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또 되는 곳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래도 현 정권이 지속적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토교통부가 던진 말이 있잖아요. 선도지구는 2027년도 착공해서 30년도 준공을 시키겠다. 저는 이 스케줄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청사진 오브 청사진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사진을 딱 제시해 놓으면 국토교통부가 한 말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수장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당장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지금 대통령 아예 권한 정지까지 된 상황 속에서 지금 현 정권이 내놓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흔들리지 않고서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영향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다 크긴 하지만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바로 일기 신도시다. 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정부나 뭐 투자자들도 오히려 가장 그 직격탄을 받은 대상이 되고 낙동강 오리알 된다라는 그 표현이 가장 명확하게 메시지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김지경 소장님 말씀을 사실 이 두꺼운 책에 많은 내용들을 담기에는 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전 재산을 투입하는 과정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전 재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만큼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김지경 소장님이라고 다 정답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고 다 정답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만큼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견해가 크게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책 내용을 보면 아까 정리컨대 재개발 재건축이 기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무너지고 있고 그 대표성을 띄었던 일기 신도시마저 낙동강 오리알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 높은 재개발 재건축이 어딘지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옥석거리기 기본 원칙도 좀 제공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또 입지 분석이 필요한지 현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런 경험을 녹여내시느라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두껍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대충 잘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예, 출연해 주신 소감 말씀 간단히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경일남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부동산보다도 이제 경제 말 그대로 채널 명에 맞게끔 네. 거시적인 경제 흐름들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여기에 너무 이제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부동산도 결국 경제 한 축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의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내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도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도 바라보시는 분 저렇게도 바라보시는 분 각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폭넓게 보시다 보면 언젠간 나만의 뷰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의견 감사하고요. 또 현업에서 직접 경험해 보신 여러 노하우를 담은 또 책을 기반으로 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히 참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